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그런 EBS 그릿 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심리학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신경생물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하버드대에서 신경생물학을 연구한 수석으로 졸업한 정말 인재 중의 인재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해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공립고등학교에 그런 교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그런 고등학교 그 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IQ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이나 그 지수가 평범한 학생이나 그런 성적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IQ 지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평범한 보통의 수준의 IQ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성적이 높은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처음에 실험을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군 육군 사관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미군 육군 사관학교면 성적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체력까지도 뛰어난 사람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모집을 하냐면요, 아주 높은 SAT 또는 ACT,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그런 입학 자격 시험을 보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자격 시험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뛰어난 고등학교 성적은 필수고,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추천서가 그냥 일반 추천서가 아니고 뭐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뭐 미국의 부대통령까지 그런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체력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훈련들을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리기,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턱걸이, 이런 체력들을 평가하는데 아주 높은 최고점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14,000명 14,00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그런 심사에서 4,000명만 붙어요. 10,000명은 떨어지고 14,000명에서 4,000명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1,200명만 입학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2,500명이 됐을 때 그런 엄격한 그런 체력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7주에 거쳐서 집중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간표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5시에 기상해서 10시에 자는데 5시부터 기상하자마자 운동하고 체력 훈련하고 단련하고 강의 듣고 그걸로 꽉 채워져 있어요. 하루 종일 먹고 쉬는 건 없고요. 먹고 세면하고 그런 거 잠깐 있고요. 청소나 그런 거 시간만 잠깐 있고, 그 외의 시간은 다 훈련이에요. 수업이고 훈련이고 그리고 강의 듣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7주간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1,200명을 그 중에서 뽑아서 입학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도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4년을 다 채우고 졸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성이 뭐냐면요, 이런 종합 전형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 졸업을 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종합 전형 점수가 뭐냐면 그런 학업 성적과 그런 체력 점수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평균 점수를 내는 건데, 그러한 종합 전형 점수가
높은 생도이거나 낮은 생도이거나 탈락하는 데는 탈락률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4년까지 버티고 졸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그 4년 동안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말 열정적으로 꾸준히 끈기 있게 버티는 사람들, 그러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을 보면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그런 태도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잠재력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잠재력을 그냥 가지고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그 차이에서 성공할 수 있고 없고의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찰스 다윈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찰스 다윈의 그런 전기를 쓴 전기 작가들은 대부분이 그 사람이 신통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찰스 다윈은 정말 꾸준히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찰스 다윈이 직접 자신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처럼 이해력이 빠르지는 않다. 추상적인 사고를 길게 이어가는 능력도 전적으로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아주 훌륭한 수학자나 철학자 제목도 아니고 기억력도 보통 이하라고 생각했다. 기억력도 매우 나빠서 날짜 하나, 시 한 줄도 며칠 이상 절대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어쩌면 다윈의 말이 지나친 겸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근명성실하게 자연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점을 칭찬할 때는 거리낌이 없다. 놓치기 쉬운 일들을 알아차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는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성실히 관찰하고 사실을 수집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점은 자연과학에 대한 나의 꾸준하고 열렬한 사랑이다. 정말 이분이 끊임없이 정말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생물학자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분이 그런 지적 능력이나 IQ가 높고 재능이 아주 높아서 좋아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로 그렇게 유명한 생물학자가 된 거죠. 실력 있는 생물학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심리학자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분은 정말 유명하죠. 심리학자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저도 좋아하는 윌리엄 제임스, 그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력과 그 실현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운동보다는 음악, 예술보다는 사업에 재능이 있는 등 다양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은 자기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한다. 제임스는 이런 사실을 또 인정했다. 물론 한계는 있다.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이런 외적 한계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넘치게 갖고 있지만 매우 특출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전부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네, 누구나 다 넘치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을 활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능을 편애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천재적인, 천부적인 그런 재능들, 타고난 재능에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떤 능력을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 능력을 개발함으로 조금만 개발해도 그 능력치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놀라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어. 그렇게 제한을 두잖아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니체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재능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스스로가 제한을 두는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제한선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기 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여럿들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니까 장인이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재능보다는 매일 꾸준히 아주 작은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장인이 그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정말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끈기 있게 노력을 한다면 그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나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콧 베리 코프먼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대부분의 시간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수재냐 똑똑한 사람이냐 재능이 많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어렸을 때 그러한 학습 지진아로 간주되어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 학교로 보내지는 경험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중이염을 자주 앓았대요. 그러니까 중이염을 자주 앓다 보니까 듣는 거에도 좀 힘들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잘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IQ를 검사를 했을 때도 그런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IQ 점수도 낮게 나온 거죠. 그렇게 돼서 정말 특수반에 배정을 받게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유급까지 받게 되고, 성적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아프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유급까지 받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14살 때 이제 그런 특수 학교에 다니는데 특수 교사가 이 고프먼을 자세하게 본 거죠. 관찰 있게 보면서 이 사람한테 왜 좀 더 어려운 수업을 듣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실력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어려운 수업을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낮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했더니 고프먼은 이제 자신이 재능이 없어서 장래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이제 체념을 한 거예요. IQ도 높고 학습 지능자고, 그 다음에 뭐 일반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자신의 결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체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특수교사가 이 사람의 그런 재능들을 일깨워 준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준 그 교사를 만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매번 듣던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런 말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고프먼이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학습 장애 아이일 뿐인가? 아니면 나도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체념을 하고 그냥 말았는데, 노력도 안 하고 했는데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더 집중력 있게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첼로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오케스트라에서 첼리스트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개인 교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름 방학에 첼로를 이제 처음 잡게 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매일 그 강습을 받고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오케스트라의 단원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졸업할 쯤에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제2의 그런 첼리스트로까지 실력을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합창단의 그런 단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자신의 그런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학습에서도 정말 그런 능력들을 많이 발휘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적도 많이 향상이 돼서 오등반 수업을 듣는 과목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대부분이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고프먼도 그 프로그램을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 심리학자 그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했겠죠. 검사를 했는데 그 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평균이야. 그런데 영재반을 가려면 이 정도의 IQ를 돼야지 영재반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기에 속해. 평균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그 인지과학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탈락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는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탈락을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첼로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페라 학과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거기서 오페라 학과를 배우면서 그 심리학을 2개를 복수 전공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 교수가 돼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성공하고 싶을 때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릿을 공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라고 해요. 재능에 그런 노력들이 보태져서 곱하면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더 노력을 하면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력이 2군데가 들어가잖아요.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꾸준한 노력이 필수라는 거죠. 그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 이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